자본과 인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인 자본은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의 양은 자본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소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본을 동원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본이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농업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가 된다. 그렇죠. 농업 국가에서는 그래요. 농산물을 얻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가 되겠죠. 지금도 뭐 토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요. 농토가 중요하죠. 그래서 고대에는 정복왕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큰 존경을 받았죠. 토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양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명이라고 가정하자. 가족이 토지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가족의 수는 5명을 크게 초과하기 어렵다. 그렇죠. 가족의 수가 5명이 이하라면 비교적 풍족하게 살게 되고, 가족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산물이 5명을 부양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의 수가 6명, 7명, 8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개개인이. 가족 구성원이. 반면에 5명을 부양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는데 가족 수가 한 4명, 3명, 2명 이러면 개인적으로 풍요롭게 되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얻는 수단이 농산물이 아니지만 현 시대는 농산물 대신 소득으로 대체하면 되죠. 소득이 5명을 부양할 수 있는데 가족 수가 4명, 3명이면 풍요롭게 살 것이고, 5명을 부양할 수 있는데 가족 수가 6명, 7명, 8명으로 증가하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그래요, 이론화한 거죠. 이번에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수가 평균적으로 3명이라고 가정하자. 마찬가지로 가족이 토지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가족의 수는 3명을 크게 초과하기 어렵다. 같은 이치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3명 부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한 국가의 인구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농사를 짓는 경작자의 수에 가족 수인 3을 곱하면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작자 수가 100만 명이면 인구는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경작자 수가 200만 명이면 인구는 600만 명이 된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또 가정이 있는 거죠. 핵심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굳이 이런저런 가정을 조건을 넣을 필요는 없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화시킨 거죠. 실제로 인구를 결정짓는 것은 좀 더 복잡하겠죠. 근데 핵심 되는 내용은 이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작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농토가 2배로 증가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같은데 경작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농토가 2배로 증가해야 되겠죠. 농토는 농민에게 핵심이 되는 자본이다. 그렇죠. 즉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반대로 투입되는 자본의 감소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농토의 증가는 농업국가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농토의 감소는 농업국가에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이를 이제 자본으로 대체하면 자본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투입되는 자본의 감소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은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면 인구는 자본의 양에 비례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건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겠죠. 한번 또 저런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농토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농토의 면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3명에서 6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수가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할 경우 농토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가족 수는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조건이 형성된 거죠. 이 경우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생산성은 반드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농기구의 발전 역시 농업 생산성이 향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농기구의 발전은 보다 넓은 면적의 농토를 경작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전에 비해 2배 넓이의 농토에서 경작이 가능해지면 전체 농민 중 절반은 필요 없게 된다. 한 사람이 한 경작자가 2배 넓이의 농토를 이제 경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면적에서 생산되는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그냥 경작자가 2배의 넓이의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농민은 절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왜 그런가요? 2배의 농토를 얻게 됐으니까 2배의 수확량을 소득으로 얻게 되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것과 또 필요 없게 된 농민 가족들의 경우를 따져서 인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자본의 질과 연결되어 있죠. 결국 자본의 질은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생활 수준 역시 인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가족이 3명인데 수확량이 2배로 증가하여 절반의 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풍요를 누리기 위해 절반의 쌀을 교환하여 3명의 가족이 소비하는 데 사용한다면 가족 수를 증가시킬 생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수확량이 2배로 늘었어요. 6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됐지만 그 3명이 그냥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소비를 해버려요. 다른 것과 교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죠. 근데 다 소비하니까 가족 수를 증가시킬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데에는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증가보다
생활 수준의 향상이 급격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어떡하나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한국은 수십 년간 그래요. 수십 년 전에 비해서 크게 풍요로워졌죠. 예전에는 보릿고기가 있어서 굶어 죽고 이래도 가족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풍요로워짐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가 평균 가족 수가 감소하죠. 한국은.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죠.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초가집에 살았다면 그럼 한 100년 전이죠. 지금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죠. 그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 수준의 향상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한때 한국에서는 이상한 풍조가 있었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다 좋은 주거에서 살고 싶어 하죠. 지금 이제 현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죠. 당연한 현상인데 아파트 공급을 악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로 이익을 내는 걸 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에는 제법 많이 있었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런 자들이 정부를 운영했죠. 그래요. 막을 수 없는 건데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금 정책이건 대출 정책이건 뭐 이런 정책을 써서 막으려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죠. 어느 시점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실제로 폭발했죠. 그럼 폭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공급자는 이익이 생기면 공급하려고 하죠. 그때도 어떤가요? 많은 이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죠. 근데 그 이익을 내면 안 된다면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안 되겠죠. 정부는 뭐 이런 각종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하게 된다.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떤가요? 그때 이익이 날 때 많이 공급하는 게 맞았죠. 왜 그런가요? 세월이 흐르니까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가격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지 이제 또 생산자들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주택 공급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겠죠.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결국 무슨 말인가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무한 반복이 된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한국에서는 계속 그러한 현상이 반복이 됐죠. 해결책은 이익이 날 때 빨리빨리 공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농업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자의 수가 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농토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3명이라면 그러한 사회 인구는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곳에서 다른 조건이 변화 없이 동일한 면적에서의 수확량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수가 6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인구가 6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있죠. 다른 조건과도 결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앞에서 이론을 설명했다면 좀 더 약간 양적으로 파악해보는 거죠. 양적으로 파악해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했죠. 양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조건만 보면 이제 2배로 증가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을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냐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만일 수확량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적인 소비량이 증가하여 2배로 증가한 수확량이 4명의 소비량밖에 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6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확량이 2배로 늘었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비량이 늘어나요. 개개인이. 그러면 600만 명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 2배로 증가한 수확량이 4명의 소비량밖에 안 된다면 40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죠. 2배로 증가했지만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죠. 그래요. 이와 같은 조건에서 경작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절반의 농민은 필요 없게 된다. 또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여 경작자가 2배의 농토를 경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은 또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어드냐? 또 다른 조건을 넣으면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동시에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서로 상쇄되어 인구는 변동이 없게 된다. 경작자 수는 2배로 반으로 줄지만 또 가족 수가 2배로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상쇄되면서 인구는 그대로이다. 그래요.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양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요. 결국 이제 인구는 무엇이 결정한다는 건가요? 자본의 양과 질이 결정한다. 자본의 양은 인구에 비례한다. 투입되는 자본의 양의 증가는 무조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자본의 질, 즉 생산성은 다른 문제이다.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